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써써써 자, 2015년 10월 즉 3회죠. 3회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하여 벡터 이미지의 뭘? 침을 벡터? 그 아니죠. 자, 벡터 이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해설을 보니까 2012년 1회, 2회, 그다음에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5년 2회, 또 2015년 3회 계속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간혹 우리가 그 컴퓨터 일반 뭐 필기 공부를 하실 때 문제답만 외워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문제 출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유사 출제, 계속 많이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볼까요? 여기도 유사 출제, 2번도. 3번도 유사 출제. 3번에 2012년에 동일 출제가 한번 됐네요. 자, 동일도 되고 2014년에 한번 유사한 문제도 출제되고 동일 출제 한 번 있네요. 자, 여기도 유사.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유사. 2012년에 여기도 유사. 자, 이 내용들을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7번에도 유사. 자, 여기도 8번에 동일 문제가 있네요. 근데 09년 좀 오래된 문제네요. 아무튼 똑같은 문제가 두 개. 여기는 새로운 유형인가 봐요. 여기도 유사. 자, 여기도 새로운 유형이고 없는 건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동일 한번 있네요. 3개. 자, 유사. 여기는 없고. 자, 여기도 유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똑같은 문제가 1, 20%, 많으면 20%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많으면. 자, 많으면 20%, 그리고 뭐 새로운 문제가 또 한 1, 20%, 또 그 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일 문제가 20% 정도, 20%라고 한다면 2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형이 20% 정도, 그러면 4문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8문제, 많아야 8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12문제 정도는 뭐예요? 유사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유사 문제. 자, 그러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우리가 못 푼다고 치고, 세례 문제는 못 푼다고 치고, 유사 문제 12개, 동일 문제 4개, 그러면 16개. 이 정도는 충분히 맞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1과목, 이 컴퓨터 일반은 무조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2, 3과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2, 3과목에서 최저 점수를 맞으려면 1과목에서 무조건 높은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려면 문제답 무작정 암기하면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용 정리. 자,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비트맵과 벡터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 비트맵과 벡터 두 가지 방식이 된다. 그럼 비트맵이란 레스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레스터 방식. 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 시 계단 모양이 생긴다. 깨진다. 우리가 이미지들을 뭐 확대시키면 모자이크처럼 막 깨지죠. 이런 깨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엘리어싱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어싱. 자, 엘리어싱. 깨지는 현상을 엘리어싱. 그러면 안 깨지게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이 뭐였었죠? 안티 엘리어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티 엘리어싱. 우리가 1회 땐가 2회 땐가도 시험에도 나온 적도 있죠. 안티 엘리어싱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벡터는 점과 점만 보면 이거 비트맵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이다. 얘는 선이에요. 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거죠. 얘는 매끄럽게 처리를 해준 거죠. 그래도 깨지긴 깨집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확대해도 매끄럽게 처리되는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벡터 방식의 대표적이 WMF 키보드로 질 그랬죠. WMF 키보드의 지읒, 리을 한글로 치면 그래서 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AI 일러스트, 코렐드로우 CDR, 그 다음에 CAD에서 자료 변환 방식. 이거 2015년 2회 때 DXF 파일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벡터 파일의 한 종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맵 파일의 종류들은 JPG 1회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전깃줄에 JB 빨간 참새,
빨간 제비, 파란 제비. 기억하세요? 자, 이럴 때 제가 넌센스 퀴즈까지 설명하면서 암기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제, 비, 피, 쥐. 제비, 피라고. 제비가 총에 맞으면 뿅 맞으면 삥 피똥 사고 죽는 거예요. 제비, 피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JPG는 정지 영상의 표준 압축입니다. 24비트 컬러를 지원하고 자, GIF에 비해 압축률이 높고 여기서 중요한 거 손실 기법이다. 이론적으로는 비손실, 무손실도 가능하지만 손실 기법만 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이론. 자, 그에 반해 JPG에 반해 GIF하고 비교를 좀 해주셔야 돼요. JPG는 24비트 컬러인데 GIF는 8비트 컬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얘는 무손실이죠. 아까 JPG가 손실 기법을 쓴다면 얘는 무손실 기법을 씁니다. 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투명도를 제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JPG와 GIF의 장점들만을 딴 게 PNG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NG. 자, 그 외에 또 BMP 압축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크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BMP. 자,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문제 1번 벡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확대를 해도 손상이 없다. 오케이. 점과 점만 보고 이거 비트맵이다 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연결하는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파일에는 일러스트와 WMF 등이 있다. 픽셀이 점입니다. 점. 화소, 우리말로 화소, 한자로 화소죠. 픽셀은 영어고 우리말로는 점이고. 자, 그래서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고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이다. 자, 휴지통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복원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휴지통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휴지통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지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게 리사이클, 다시 활용을 하려고 버려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필요한 사람들이 꺼내간다라는 겁니다. 휴지통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복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원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원이 안 되느냐? Shift 딜리트. 우리가 그냥 딜리트하면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꺼낼 수 있어요. 복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복원이 안 됩니다. 완전 삭제가 돼버려요. 또 네트워크 드라이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경우.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USB 있죠. 요즘에는 FDD 안 쓰죠. 플로피 디스켓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휴지통 저장 용량보다 더 큰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즉시 제거하는 경우. 자, 명령 프롬프트란 여기다가 cmd라고 치면 시커먼 배경화면이 나오죠. 이게 도스입니다. 도스. 이런 거를 명령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del 명령어로 도스로 직접 명령어를 쳐서 어떤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돼버립니다. 또 휴지통을 비워버린 경우, 휴지통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삭제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명령 프롬프트. 아까 시커먼, 마음이 시커먼. 자, 시커먼 배경화면에서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관계없이 영구 삭제된다. 완전히 삭제돼 버린다.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휴지통의 크기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휴지통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을까요? 자, 안방에는 휴지통 이따만한 거, 작은 방에는 휴지통 이따만한 거, 휴지통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USB에서 삭제한 파일은 휴지통의 복원 메뉴로 복원할 수 있다? USB에서 삭제한 파일은 복원이 안 된다. 완전 삭제돼 버린다. 자,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휴지통 속성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휴지통의 크기라든가 휴지통의 크기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지 휴지통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휴지통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휴지통에 보면은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현재 13394네요. D 드라이브의 휴지통 크기는 10,000.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CD 각각의 드라이브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죠. 최대 크기. 휴지통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즉시 제거. 아까 이거 있었죠. 이걸 눌러버리면 휴지통으로 안 가고 지금부터 휴지통으로 안 가고 완전 삭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를 때 우리가 다시 리사이클. 여기 보이죠? 화살표 3개가. 그래서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를 지정해서 나중에 복원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크기도 속성할 수 있고 속성해서 지정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012년 3회 때 동일하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 2014년에는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자음향 장치, 디지털 악기. 자, 전자음향, 전자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간에 통신규약으로 음악의 연주 정보 및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 자, 먼저 WAV. 자, 우리가 앞서 V가 들어가면 비디오, 동영상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이해했던가? 자, 비디오는 V, 동영상이다. 그런데 한 놈만 이 WAV는 우리 사람의 목소리, 뭐 물소리, 새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 음악 효과들을 녹음하는 파일들입니다. 자, RA는 리얼 오디오, 리얼 뮤직, 실시간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MP3 다 알죠? 자, 미디가 전자악기의 표준입니다. 전자악기 표준에 실제 음악 소리를 저장하는 것이 아닌, 음악 소리를 저장하는 게 아니래요. 악기의 연주 정보,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악의 연주 정보,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저작권. 뭔가를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그러면 꼭 욕하는 것 같아요. 저작자. 자,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동영상을 만든 저작자는 정익적이라는 거죠. 저작자. 자, 아무튼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저작, 만든 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또 시점에 따라 사망 후 50년. 자, 2013년에 과거에 50년이었는데 2013년 이 저작권법이 개정이 돼서 70년으로 또 늘어났어요. 또 그래서 50년, 70년간 존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라든가 방송, 이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또는 규약, 뭐 해법, 이런 것들은 적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언어, 뭐 비주얼 베이직 언어, 우리 컴퓨터 1급, 커마 1급 실기에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 쓸 때 엑셀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언어들, 그 다음에 규약, 해법은 저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어디에서 인용해왔다라고 하죠. 재판 또는 시사보도, 서적, 사적, 뭐 이런 거, 도서관에 등에서 복제할 경우, 시험 문제로 출제할 경우, 이런 것들은 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전자우편, 메일이죠, 메일. 자, 메일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자, 먼저 참고 정리 보겠습니다. 전자우편, 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 SMTP, 메일을 송신, 발송도 되죠, 발송. 뭔가를 보내는 거. 메일을 송신, 발송을 보낼 때는 SM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팝은 메일을 받을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메일을 받을 때. 그런데 우리 메일 받을 때 이런 거 쓰나요? 팝3, 뭐 SMTP 써요? 안 써요. 근데 무슨 전자우편 할 때 이런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죠? 자, 메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웹 메일과 팝 메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상의 포털, 네이버 다음 이런 메일들은 전부 다 웹메일이라고 그래요. 웹메일.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면 쓰는 메일이 있어요. 이런 웹메일들은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회사의 좀 큰 회사들은 이런 웹메일을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체 내 팝메일을 쓰게 합니다. 팝메일. 이 팝메일을 쓸 때 팝과 SMTP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 가면 관리자가 있어서 팝과 SMTP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려주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해서 아웃룩이라는 전자우편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면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자, 서버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고 하면 내가 메일을 보내면 네이버 서버에 안착이 돼 있어요. 네이버 서버에. 그러다가 이 B라는 사람이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그때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A가 메일을 보내는 걸 우리는 송신이라고 합니다. 송신.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TP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로그인을 하면 그때 서버에서 메일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가져오는 걸 우리는 팝이라고 하죠. 팝. 수신. 가져오는 걸 수신이라고 합니다. 즉, 팝은 수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사용자가 작성한 이메일을 다른 사람 계정으로 전송. 전송은 SMTP라는 겁니다. 메일 서버에 이메일을 사용자의 컴퓨터로 가져온다. 이게 바로 수신 프로토콜이죠. 팝.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 보낼 때, 문자 그냥 단문 보낼 때는 SMS라고 하죠. SMS. 자, 문자 짧게 보내는 걸 SMS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 뭐 이미지 이런 것들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MMS라고 그래요. MMS. M이 멀티미디어 그런 말입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표준은 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임. 자, 마임. 텍스트 및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메일을 보내는 표준은 MIM이라는 표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임, SMTP, 팝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IMAP은 또 뭐냐? 둘 다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수신하는. 자, 그런데 IMAP은 최근에는 거의 안 씁니다. 과거에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딸렸을 때, 부족했을 때, 자, 제목만 가져오고 필요하면 내용까지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IMAP이고, 팝은 요즘에 용량, 대용량 하드 빵빵하죠?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목과 내용을 한꺼번에 그냥 무조건 가져와 버리는 방식이 팝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멀티미디어 표준은 마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웹에서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하는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뭐 구글의 크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제공하지 않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우리 동영상 보려면 별도의 코덱 같은 거 필요하죠.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걸 우리는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 자, 그래서 4번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각각 왜 틀린 건지 그 외의 기타 내용들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 유사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답 never. 자, 6번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피싱은 뭐예요? 낚는 거죠. 물고기를 낚는다고 해서 피싱에서 유래됐다라고 해요. 물고기를 낚는. 거짓 메일을 보내서 야야야 너 내가 돈 1,000만 원 줄게. 여기 들어오면 이벤트 열어서 1,000만 원 준다.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로그인하면 그 정보를 다 빼내는 겁니다. 자, 스푸핑은 위장.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스푸핑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 자, 그래서 검증된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빼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 서비스 공격, 디도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D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네버. 자, 그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피싱 한번 보시고 스푸핑도 한번 보시고 눈속임을 하는 거죠. 정상적인 것처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도스부터 한번 볼게요. 도스부터. 도스가 뭐냐? 운영체제 도스가 아닙니다. 자, 서비스 디나이얼. 서비스를 거부하겠다. 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시키고 이 사람도 시키고 이 사람도 시키고 다 일을 시켜요. 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한 명이 들어와요. 또 한 명이 갖고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막 짜증이 나죠. 아,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바빠 죽겠다고요. 나중에 시켜요. 뭐 이렇게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서비스. 아, 나 더 이상 못해요. 공격 서비스를 하는 거. 왜? 시스템 오버플로우. 내가 지금 할 일이 싼덤인데 네가 또 갖다 주면 나 어떻게 하느냐.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도스입니다. 자, 그러면 D는 뭐냐? 디스트리뷰트. 분산. 한 곳에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그래서 좀비들이죠. 좀비. 여기저기 무작위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할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속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수없이 좀비들을 이용하여
핵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디도스 공격입니다. 자, 키로고란 키보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들어와.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선착순 10명 1,000만 원 이벤트다.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까 피싱을 하는 거죠. 낚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에서 막 입력을 하는 겁니다. 키보드에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내용이 다 상대방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키로고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입력된 내용, 키보드로 입력된 내용을 다 상대방에게 빼는 거. 그래서 요즘에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그 돈 보내는 거, 공인인증서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마우스로, 가급적 키보드보다는 마우스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스니핑, 그 외에 스니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 스니핑. 자, 트랩도, 백도어라고 하죠. 뒷문, 개구멍. 자, 프로그래머들이 접근을 편의를, 자, 액세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뒷문, 개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개구멍을 몰래 알아가지고 글로 해킹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백도어입니다. 자, 7번 문제. 휴대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자, 2015년 6월 2일에 출제된 문제가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노트북이 인터넷이 안 돼. 왜? 인터넷 선이 없으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우리 핸드폰 인터넷 되죠? 핸드폰 인터넷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뭐를 키워요? 핫스팟 키죠. 핫스팟 키워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대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테더링. 자, 2015년 2회 때 테더링에 대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와이브로는 무선 이동 통신이죠. 이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접속이죠. 무선 블루투스,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무선 스피커, 이런 것들. 자, 와이파이 뭐예요? 무선 랜 같은 거죠. 자, 잠깐 여담 삼아 와이파이.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재미있으려나? 자,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인가 봐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밤마다 선생님의 와이프를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왔어요. 와이프를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와이프를 몰래 사용하고 있어? 이런 XX. 그러면서 마누라한테 갑니다. 당신! 그러고 부르는 순간에 띵동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를 와이프로 문자를 오타낸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와이프가 아니라 와이파이입니다. 순간 이 남자는 몸에 냈겠죠. 순간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런 와이파이. 자,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테더링,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 핫스팟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기기에 인터넷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다. 자, 와이파이,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 통신, 무선 랜이라고도 하고, 무선 접속 장치 AP가 필요하죠. 자,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접속, 와이브로, 이동 중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랜이 있고, 랜은 근거리죠. 그 다음에 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근거리는 하나의 건물을 대상으로 몇 킬로 안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 맨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WAN, 웬은 국가, 대륙, 엄청나게 먼 형태죠. 그래서 크기로 비교하면 웬이 가장 큰 형태가 됩니다. 랜, 가장 짧은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랜은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작은 기관, 군의 어떤 건물 내에 그런 말입니다. 군내에서 전송거리가 짧고 고속 전송이 가능하지만 웬 국가나 대륙에 사용하는 거에 비해 에러 발생률이 높다? 이게 더 높겠죠. 먼 거리니까. 그래서 얘는 에러 발생률이 낮다라고 해야 되겠죠. 낮다. 밴은 부가가치 통신망입니다.
자, 통신망의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오는 거죠. 부가가치세. 빌려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한국통신 뭐 이런 데서 빌려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BISDN. 광대역 통신입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통신을 해서 고속통신망이다. WLL. 이건 우리가 더블은 와이어레스 선이 없는 무선 시스템. 유선 대신에 무선 시스템을 이용하는 걸 와이어레스. 더블 우리가 지난번인가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 WML도 있었죠. HTM 말고 무선 인터넷 언어 WML도 있었습니다. 이 더블은 와이어레스 선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 4세대. 자,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성망, 무선랜, 인터넷 모두 사용할 수 있는 3세대 통신망으로는 IMT2000, IMT2000이 3세대 이동통신망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4세대 이동통신으로는 WCDMA, LTE, 와이브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LTE나 와이브로는 4세대인데 이 WCDMA 이런 것들은 3세대 이동통신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모르죠. 자,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뭐 물론 다른 문제를 보고 3세대가 IMT가 맞나? 뭐 이런 것들 헷갈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인터넷 방송 등의 대용량 데이터를 높은 속도로 처리할 수 있으려면 처리할 수 있으며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 4번은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2번, 3번 둘 중에 하나 찍어볼까? 그러다가 틀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심리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MT2000과 WCDMA는 3세대 통신에 해당된다. 자, 10번 문제. 자, 13년에 유사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운영체제 윈도우 7 같은 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고 하드웨어를 잘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주요 기능은 프로세서를 관리하고 기억장치를 관리하고 주변 장치를 관리하고 파일 등도 관리를 한다. 운영체제의 목적은 처리 능력을 향상한다.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응답 시간을 최대화한다.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응답 시간의 최대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5는 얼마죠? 5 곱하기 5 빨리 계산 못해? 그러면 응답 시간이 느린 거잖아요. 25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응답 시간이 최대화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답 시간은 최대화되는 게 아니라 빨랑빨랑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리 능력이 증가돼야 되고 응답 시간은 감소가 돼야 된다. 최소화가 돼야 돼요. 신뢰도가 증가되고 사용 가능도가 증가되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와 처리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10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우리가 10번에서 운영체제를 봤는데 이 운영체제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컴퓨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OS,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부트란 부팅 그런 말이죠. 컴퓨터를 켠다. 로드, 주기억 장치에 불러온다. 컴퓨터를 켜기 위해서 우리 2회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운영체제들은 주기억 장치에 로딩을 해야 되겠죠. 부트로도 주기억 장치에 로딩을 하는 겁니다. 장치 드라이버, 어떤 장치에 필요한 전용 프로그램,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키보드 프로그램, 스피커를 사용하려면 스피커 프로그램,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프린터 프로그램, 그런 전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구동이 되겠죠. 자,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도서관에 많은 자료들이 있죠. 그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웹브라우저. 자,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오페라, 사파리, 그 다음에 구글 알죠? 구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크롬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 웹브라우저 없으면 인터넷을 못할 뿐이죠.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문서 작성하고 노래 듣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는 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과 응용으로 나누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번째. 자,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됐고 15년 1회 때는 동일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해보면 램과 롬으로 크게 주기억 장치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램은 일반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는 사라진다. 휘발성이다. 자, 그래서 D램과 S램으로 나눠지고 D램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S램은 속도를 향상시키는 캐시 메모리에 이용된다. 이 캐시 메모리는 어느 정도 다 알 겁니다. 분명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자, 이제 롬으로 가겠습니다. 자, 램이 휘발성,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반면에 롬은 비휘발성,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합니다. 읽기만. 자, 롬의 일반적인 형태는 읽기만 가능한데, 자, 그 중에 펌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펌웨어는 롬에 저장된 이 롬 안에 펌웨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펌웨어는 뭐냐?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주로 이제 기본 입출력, 기본 입출력이라고 하면 바이오스가 되겠죠. 롬 바이오스 같은 거. 바이오스. 그다음에 자가 진단, 포스트, 파워 원 셀프 테스트. 컴퓨터를 켜면 삑 소리가 나고 막 소리 나죠. 자가 진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진단 등의 프로그램들을 마이크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으로 펌웨어가, 자, 펌웨어는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프로그램이면 소프트웨어네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을 때, 성능이 떨어질 때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이 펌웨어의 특징입니다. 펌웨어는 어디에 들어있다? 롬에 들어있다. 롬은 비휘발성이 아니라 비휘발성이다. 비휘발성이 아니라가 아니라 비휘발성이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램에 대한 설명. 램은 주기억이죠. 펌웨어는 롬에 대한 설명이에요. 롬에 대한 설명. 자, 주기억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건 D램이다. 전원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이다. 롬이죠. 자, 기본적인 입출력, 바이오스라든가 자가진단, 포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롬에 대한 설명이고 2번만 램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HDD와 비교할 때 SSD. 자, 이 HDD 문제는 2015년 1회와 2회 때 모두 출제가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유사한 문제가 왜 없냐? 이 하드디스크하고 SSD를 비교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드디스크 자체 문제에서 제가 SSD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은 좀 해드렸는데, 자, 직접적으로 SSD 비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 문제를 풀면서 꼭 유사한 문제들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HDD, SSD부터 한번 비교를 볼까요? SSD는 HDD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며, 그러면 HDD는 충격에 약하다는 소리죠. 발열, 열이 심하다, 소음이 심하다. 뭐가? HDD가. 하드디스크는 충격에 약하고 열이 심하고 소음도 심하고 그런 반면에 SSD는 그런 것들이 적다라는 거죠. 적다. 자, 디스크가 아닌 초고속 메모리로, 디스크 형태가 아니라 메모리 형태로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기록하고 배드 섹터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형화, 작다라는 거죠. 경량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 HDD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고 향후에 빠르게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전망된다는. 자, 그렇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이제. 진짜로 속도가 빠르고 그렇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충격에도 강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자, 초고속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속도가 빠르나 외부 충격에 매우 약하다. 충격에도 강하다. 발열, 소음, 전력 소모도 적다. 소용량이 아니에요.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13번에는 2번이 충격에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앞에는 맞았는데. 자, 14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이상 증상.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가 약간 마탱이가 간 것 같아요. 자, 하드디스크로 부팅이 안 돼. 컴퓨터가 고장났나? 부팅이 안 돼. 그럼 뭘로 부팅을 해야 돼요? USB라든가 CD롬 이런 걸로 부팅을 해서 컴퓨터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운영체제를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운영체제가 뭐예요? 윈도우 7. 윈도우 7 또는 뭐 윈도우 8도 되고 8.1도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자, 모니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의 전원이 잘 됐나? 또 연결이 이상 없나?
또 드라이버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프린터 연결이 잘 돼 있나? 드라이버가 또 잘 설치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 느리면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또 필요 없는 파일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지 삭제를 해야 되죠. 필요 없는 거. 백신으로 한번 검사도 해보고, 디스크 정리도 해보고, 조각 모음도 한번 해보고, 단편화 같은 거, 단편화 제거 같은 거, 이런 것들 해봐야 되겠죠. 메인보드라든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가 틀린 거고. 자, 15번. 윈도우 7에서 프린트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프린트 설치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 자, 여기서 프린터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컬로 설치할 거냐, 네트워크 무선 또는 블루투스 프린터를 추가할 거냐. 로컬은 내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설치할 거냐. 네트워크는 내 컴퓨터 말고 저쪽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설치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프린터 속성이 있습니다. 프린터 속성. 자, 프린터 속성에 보면 고급 탭이 있는데 스풀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스풀이란 뭐였죠?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만약에 스풀 기능을 해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풀 기능을 해제해버리면 인쇄하는 동안 다른 걸 못해요. 인쇄 100장을 해야 돼요. 그럼 100장을 하는 동안 컴퓨터 앞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언제 인쇄 끝나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걸어놓으면 인쇄를 하면서 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풀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물론 인쇄 속도는 약간 느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풀은 인쇄 프린터를 추가하는 동안 진행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 그냥 막 대충 다음 그리고 프린터 이름 적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공유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유 안 하고, 자, 기본 프린터 설정은 되죠. 기본 프린터 설정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없죠.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스풀은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취소를 하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프린터를 설치하려면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이죠. 무선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을 해야 된다.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 가능했어요. 로컬도 가능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자, 로컬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고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설정하려면 반드시 스플링 설정이 필요하다. 스플링은 뭐 하는 거라고? 프린터 설치하고 난 후에 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스플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스플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스플링을 하면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 스플링은 인쇄하면서 다른 작업을 병행하기 위한 설정으로 스플을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스플 설정은 프린터 설치 과정에서 할 수 없으며 프린터 속성 고급 탭에서 나중에 설치한 후에, 여기서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또 틀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에 2번이 되겠고 16번으로, 자, 16번으로 가기 전에 로컬 프린터 범용 직렬. 자, USB는 직렬이라는 거, 병렬이 아니라는 거. 자, 공유 프린터 설정 시 네트워크 홈 그룹으로 설정하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공유되며 홈 그룹으로. 자, 프린터가 연결된 전원이 켜져 있어야, 자, 네트워크 상대방의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그쪽으로 인쇄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원격 지원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원격 지원 기능. 자, 원격이란 상대방의 컴퓨터를 접속을 해서, 자, 접속해서 상대방의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죠. 자, 뭐 사용하는 운영체제 종류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용자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건 네이트원 같은 거,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윈도우 7에서의 원격 지원입니다. 윈도우 7에서 원격 지원. 자, 그러면 윈도우 7에서는 원격 지원할 때 운영체제가 상관없을까요?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결한 후에 상대방의 화면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채팅도 할 수 있으며, 자, 사용자가 허락하면 원격으로 사용자의 컴퓨터를 조작할 수도 있다. 자, 요청을 받은 사람만 윈도우 원격 지원을 사용하여 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세션이 암호화되고 암호로 보호된다.
자, 원격 지원을 사용하는 동안 상대방과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 할 수 있겠죠.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방화벽을 열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의 원격 지원은 간단한 연결 사용과 도움 요청 파일 사용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연결 사용은 두 컴퓨터가 모두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다면 간단한 연결 사용으로 원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영체제가 다르다고 한다면, 자, 서로 윈도우 7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움 요청 파일을 사용해서 원격 지원을 해야 됩니다. 즉, 운영체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아까 운영체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파일 폴더에 대한 암호화. 자, 암호화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C 폴더에 대해서, 자,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암호 폴더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고급 있죠? 고급에 들어가면 암호화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암호를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호에 대한 파일, 먼저 여기부터 볼게요. 폴더 또는 파일을 처음 암호화할 때 암호 인증서가, 제가 암호를 누르면, 암호를 사용하겠다라고 누르면 암호화 인증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암호화 인증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암호화된 파일 또는 폴더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 인증서를, 자, 자신의 EPS 인증서를 미리 해당 파일에 추가를 시켜놔요. 그래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일 또는 폴더에 암호화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항상 암호화 인증서와 관련이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답은 3번이 되는데,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자, NTFS가 뭐죠? 자, 파일 시스템의 구조로 보통 우리가 PET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T16, 그 다음에 PET32, 그 다음에 이제 NTFS 구조로 진행되죠. NTFS. 자, 윈도우 XP만 해도 이 PET32와 NTFS를 동시에 지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NTFS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NTFS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EPS를 이용한 파일 또는 폴더를 암호화하는 과정은 NTFS 파일 시스템만 사용이 가능하다. NTFS 파일이 아닌 경우 고급이 비활성화. 여기에, 자, 아까 우리가 여기가 비활성화가 돼서 클릭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 NTFS가 아닌 경우. 자, 그래서 NTFS의 경우에만, NTFS 시스템의 경우에만 이게 지원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드라이버 파일로 복사하더라도 설정이 암호가 유지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신유형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18번 복원에 관한 설명이다. 자, 복원도 잠깐 한번 보고 가볼까요? 자, 컴퓨터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 자, 속성에 여기 원격 있죠. 원격 설정. 원격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원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같은 윈도우 7을 사용한다면 간편한 방법으로 원격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파일을 필요하다고 했죠. 자, 시스템 보호에 가면은, 자, 시스템 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을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 복원 시점을 삭제하는 거. 복원 시점을 만드는 거. 자, 문제가 됐을 때 컴퓨터가 어제까지는 멀쩡했어요. 근데 오늘 컴퓨터가 오니까 이상해요. 마탱이가 갔어요. 그래서 괜히 집에 있는 사람, 누가 컴퓨터 고장냈어. 내가 누가 만졌어. 온 집안 사람 잡지 마시고 복원을 하시면 돼요. 복원을. 자,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변경사항을 시스템 복원을 위하여 어제 날짜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어제 날짜로. 대신 어제 내가 숙제해 놓은 거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요. 전자메일, 문서, 사진과 같은 파일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스템 복원을 실행하면 이전에 삭제된 파일은 당연히 복원이 안 되죠. 어제 날짜의 상태로 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았어요. 게임을 하려고 어제 3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임을 하나 설치했어요. 게임 설치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그거는 복원이 안 돼요. 설치한 거는. 숙제 같은 거, 문서 같은 거, 사진 같은 거는 복원이 되지만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복원이 안 돼요. 3시간 또 날려먹었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삭제된 파일은 복원이 안 돼요.
시스템 복원은 시스템 보호 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매주 만들어지며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8번에는 3번 삭제된 파일은 복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물론 삭제된 건 안 되지만 삭제되지 않는 개인적인 자료들은 복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원에 관련된 이미지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19번 문제 제어판에 마우스 한번 가서 놀러 가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서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자, 마우스 두 번 속도, 그 다음에 클릭 잠금,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거죠. 마우스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거죠. 그림자 사용할 수 있고 또 옵션에 가서 포인터 속도 이렇게 느리게. 자, 그 다음에 뭐 좌측 이렇게 하면 마우스 좌측 이렇게 따라다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마우스가 안 보여요. 잘. 마우스가 저 뒤로 가가지고 마우스 어디 있지? 그럼 컨트롤 누르면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나오죠. 물결 모양 같은 거. 자, 이런 거 풀면은 물결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마우스가 갑자기 어디 있을 때 모를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마우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 있구나. 또는 저 위에 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의 속성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입력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숨길 수 있나요? 아까 그건 안 봤어요, 우리가. 자, 여기 있네요. 자, 입력할 때 포인터 숨기기라는 거 있죠. 숨길 수도 있고. 자, Alt키를 이용하여 포인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Alt가 아니라 컨트롤 이용해서 자국의 길이를 하고 그림자를 표시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자, 마우스 속성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자, 2015년 1회 때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자, 바탕화면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바로가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빈 곳으로 끌어서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죠. 자,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얘를 끌어볼까요? 자, 네트워크를 자, 이걸 닫고 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바로가기가 또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기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무수히 많이 만들고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들어가면 복사가 되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하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누르면 복사가 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다. 우리가 2015년 1회 때 문제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할 때 그 영문자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 없죠? 그래서 놓고 D를 눌러주면 컨트롤 Alt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F를 누르면 컨트롤 Alt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즉 바로가기 아이콘은 컨트롤 Alt를 눌러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눌러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직접 만들 때 자, 컨트롤 Alt 누르고 이렇게 끌면 자, 끌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안 만들어져요. 자, 컨트롤 Alt 누르고 이렇게 끌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만들어지네요. 이제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자, 이렇게 컨트롤 Alt를 누르고 끌으면 바로가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3회 컴퓨터 1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로? 스프레드시트로, 엑셀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자, 감사합니다.